완벽함이 전제성이라면 카이사르는 일반인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높이 쳐줍니다. 이집트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인정할 만합니다.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습니다. 갈리아 전쟁의 시작을 헬비티족의 이동으로 몰아갑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높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획된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10대 시절 술라의 살생부에 오릅니다. 정치적 도피를 위해 그리스, 아시아 지역을 떠돌게 됩니다. 훗날 속주 종독이 되어서 스페인을 누비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아프리카로 쿠리오를 보내게 됩니다.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북아프리카는 반 카이사르파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처음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문화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집정관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앞세우고 왕궁을 향합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 국가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대표고요. 이집트인에게 파라오는 신입니다. 이집트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왕권, 아니 신속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왕국에는 도착하지만 병력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계절풍을 고려하지 않아 발이 묶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지중해의 바람이 계절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린디시에서 그리스로 상륙할 때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죠. 길들이기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2개 군단, 3,200명의 군단병, 800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합니다. 한 개 군단은 파르살루스에서 전투를 함께한 6군단이고 또 하나의 군단은 아카이아에 남겨두었던 군단입니다. 군대가 없는 장군을 추격하는 작전입니다. 적은 수로도 충분히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원래부터 적은 수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더군다나 속도가 생명인 상황입니다.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모으고 재기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는 내전 기간 동안 폼페이우스에게 해군을 지원했었죠. 폼페이우스가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집트를 손볼 필요가 있죠. 아시아에 남겨둔 군대를 호출하게 됩니다. 물론 카이사르의 정보력과 추론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카이사르,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폼페이우스의 행선지가 반 카이사르파가 모여있는 북아프리카가 아닌 이집트일 거라 판단합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장인 사위관계였고 삼두 정치를 함께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인간 폼페이우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예측을 하고 반드시 맞을 거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틀리면 말고 새로운 계획은 세우면 되지 라는 자세로 일관합니다. 만약 폼페이우스가 북아프리카로 향한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군대를 모아 플랜 B를 기획하고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세 가지 사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폼페이우스 살인에 대한 배후조사와 처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관계없이 폼페이우스는 전직 집정관이며 로마와 이집트는 동맹국입니다. 또 하나는 이집트의 내전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3년 전 기원전 51년 선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사망합니다. 로마는 유언의 공증인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장남과 장녀가 공동 통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리한 21세의 크레오파트라 7세를 경계한 14살인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개인교사이자 환관 포티누스가 추방을 해버린 거죠. 갈리아 전쟁 당시 전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하이두이족의 권력 분쟁을 해결하러 나선 적이 있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죠. 이때 권력을 잡게 된 콤빅톨리 타비스는 훗날 카이사르에게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자 유언 집행인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군대를 해산하고 카이사르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형태로 왕권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표합니다. 내정 간섭일까요? 동맹국으로
누구로서의 역할일까요? 호사가들은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린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포고문 반포와 둘 간의 만남의 선후관계는 분명치 않습니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할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동생에게 밀려 궁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썸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통역을 끼고 연애를 했을까요? 그리스어였을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사령관 중 한 명이 시조입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의 흔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집트 32왕조라고도 불리우는데 혈통으로 보면 그리스인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신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집트인 것도 프톨레마이오스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채권 취심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던 선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치도 빠지지 않은 듯 하고요. 아울레테스,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지중해 최고 부자이며 패권 국가인 로마에서 빌린 돈이 이집트 1년 GDP의 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군자금이 필요했던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온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아니 그 측근들은 카이사르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목적 모두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죠. 섭정 포티누스의 명에 따라 폼페이우스를 죽인 아킬라스는 2만 명의 군대, 2천의 기병을 이끌고 왕궁을 향합니다. 군단 내에는 과거 로마 군단병도 섞여 있습니다. 현지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결혼도 했고요. 처자식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이 로마인임을 잊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적, 범죄자, 로마 군단에서 도망친 노예들도 섞여 있다고 합니다. 핵심 전력인 기병은 선왕 때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약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왕궁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이름으로 사절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죽음으로 답변을 받게 되죠.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좁은 길목이 병력의 열세를 상쇄시켜 줍니다. 문제는 항구입니다. 육지로 보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군도 보급품도 모두 항구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폼페이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함대 등에 불을 지르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불이 번져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불태우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4만여 개의 문서, 당시는 파피루스죠,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욕을 먹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전쟁이 창의적인 기술을 낳는 반면 역사를 지우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 앞에는 파로스라는 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과 육지는 1.4km 정도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과 육지 쪽에는 다리가 있고요. 육지 쪽 가까운 다리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함선이 다닐 수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먹거리 중 하나는 태풍으로 난파한 배들입니다.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섬과 육지 사이는 좁은 해협만 남겨져 있습니다. 파로스 섬을 장악하면 항구를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적 함대를 불태우는 데 성공한 카이사르는 파로스 섬의 북쪽을 점유하게 됩니다. 항구로의 출입은 확보를 한 거죠. 선왕의 사남매는 모두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녀인 아르시노의 4세가 혼란을 틈타 가신인 가니메데와 탈출을 합니다. 아킬라스 군대와 합류한 그녀는 자신이 여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적에게 정신적인 지주를 내어주고 수적으로도 밀리는 카이사르. 다시 한번 프톨레마이오스의 신권을 적극 활용하려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킬라스 진영은 시민들로 하여금 프톨레마이오스의 연설이 카이사르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만약 이때 이집트 군대가 대동단결하였다면 카이사르는 무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아킬라스와 가시메데스 사이에서 아르시노에는 아킬라스의 죽음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섭정을 맡고 있던 포티누스가 왕궁 밖에 있었던 이집트 군대에게 보낸 용기를 잃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대업을 이루라는 편지를 가로챈 거죠. 카이사르는 과연 포티누스가 은밀히 내통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내전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갈리아 전쟁은 시작 단계입니다. 이집트의 과학기술은 유명합니다. 기하학이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전문 기술가도 많았을 겁니다. 상수도 시스템도 잘 갖춰진 것이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합니다. 전문 기술자를 활용해서 왕궁으로 향하는 상수도관에 바닷물을 섞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로마 군단도 뛰어난 공병입니다.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드디어 지원 군단의 일부가 알렉산드리아 항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50척을 잃은 이집트이지만 해양 민족입니다. 빠르게 배를 모아서 함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지원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대를 이끌고 나섭니다. 두 함대는 파로스 섬 앞에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심 사이로 좁은 해로가 있지만 먼저 접근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마 동맹국 로도스 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에우프라노르가 자신이 좁은 수로로 나아가 모루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합니다. 이를 틈타 카이사르가 적 함대에 배후를 칠하는 거죠. 위험성이 높은 작전입니다. 수로를 통과한 이후 밀리게 되면 퇴로가 차단되기 때문이죠. 장점이 있다면 수심이 낮기 때문에 유능한 알렉산드리아 선원들도 배의 기동성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1차 포에니 전쟁 때 바다가 처음이었던 로마 해군이 까마귀라는 것을 만듭니다. 적의 배와 아군의 배가 하나로 연결되면 더 이상 해전이 아닌 육지에서의 전투와 동일해지기 때문이죠. 동일한 상황이 알렉산드리아 바다 앞에서 벌어집니다. 로마 군단이 승리를 합니다. 여세를 몰아 파로스 섬 전체를 장악하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일부 상륙작전과 수비대의 협공이 펼쳐집니다. 파로스 섬을 점령한 카이사르는 제방과 아치형 다리를 점거하려 시도합니다. 아치형 다리를 점령하면 함선의 이동을 막을 수 있고 왕궁 앞에 알렉산드리아 항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방 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제방 중간으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제방의 육지 쪽에서도 이집트 군대가 밀어붙입니다. 카이사르 군단병들은 양쪽에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군단병들은 제방 옆으로 접근한 함선으로 옮겨 타려 시도를 합니다. 카이사르 역시 갑옷을 벗고 왼손에는 주요 문서를 쥐고 수영을 해서 수성선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전투 결과 파로스 섬은 완전히 점령했지만 제방과 다리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400명의 병사와 400명의 선원을 잃고 맙니다. 이집트 군대 측에서는 카이사르에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아르시노의 4세를 교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이집트 군대 진영으로 가서 전쟁을 끝낼 것을 설득하기를 바라봅니다. 부탁도 하고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울면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설득에 넘어간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이집트 군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장이 됩니다. 더 강력하게 공세를 펼치게 되는 거죠. 혹자는 카이사르가 어린아이에게 속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크게 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던가 의심하던가. 의심이 크면 모든 일은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자영업자처럼요. 믿음은 배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벌릴 수 있게도 하죠.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 바뀌기도 합니다. 타인과 일을 할지 혼자 할지에 대한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뒤통수를 내주는 모습은 갈리아 전쟁 이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보여주는 카이사르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47년 3월 마침내 육로로 시리아에서 지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페르가몬의 미트리다테스가 이끄는 동맹군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포위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시가전에서 벗어날 기회라 여깁니다. 당연히 합류도 해야 하고요. 두 군단 모두 나일강 하류의 수많은 지류를 건너고 건너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집트 군대는 카이사르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카이사르는 또 한 번 망치와 모루전법을 기획을 하죠. 일부 기병을 크게 우회해서 비밀스럽게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군단병들로 하여금 나일강
중앙에 다리를 놓게 하죠. 도강을 시도합니다. 모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도강에 있던 기병들이 이집트 군대의 배후를 칩니다. 이들은 빠르게 도망을 치게 되고요. 카이사르는 마침내 미트리다테스 군단과 합류를 합니다. 군단병은 2만 명에 이르고 기병은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집트 측은 2만 7천 명 정도의 군단병과 2천의 기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로마군의 주특기인 호위 선멸 작전을 피할 대책을 세웁니다. 일단 언덕 위에 대형을 만드는 거죠. 배후에 흐르는 강에는 함선들을 띄워놓습니다. 배후를 도는 군대가 있으면 집중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카이사르 군대는 언덕 아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리합니다. 하지만 모루로서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트리다테스가 지휘하는 기병들은 적의 좌익을 두들깁니다. 하지만 기병 숫자가 이집트 쪽이 많고 베테랑들입니다. 미트리다테스는 일부 기병을 돌려 이집트 기병의 배후를 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일강에 떠있는 이집트 함대들이 이들을 향해 화살과 투석기 공격을 벌이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은 조금씩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군단병들과 기병들 사이에 틈이 발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법과 유사해집니다. 이 틈을 알렉산더의 후예를 할 수 있는 미트리다테스 기병들이 파고듭니다. 좌익의 기병들부터 포위 선멸 작전에 희생이 됩니다. 좌익을 해결한 기병들은 빠르게 중앙의 군단병 뒤를 덮치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는 후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후방엔 나일강 지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군단병들이 물에 빠져 익사를 하게 되고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수송선에는 올라탔지만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를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사상자 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1000에서 2000 정도가 사망했을 거라 보고요. 이집트에서는 10,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